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고갈되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냥 완전 고갈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연금 제도라는 거는 정부가 운영하는 이제 공적연금이에요.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젊은 나이 때 강제로 돈을 징수하고 나중에 수령 나이가 되면은 돈을 준다라는 건데,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순차적으로 이제 수령 나이가 늘어나죠. 그래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65세 이후에 돈을 받게 된다 보시면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이제 기금 고갈 예상 시기가 계속 빨라지고 있어서 문제라는 거죠. 2003년 같은 경우는 2047년에 고갈 시기를 봤어요. 완전 고갈. 기금의 돈이 영원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어떻게 개선을 했습니다. 소득 대체율도 이제 줄이고 수급 연령도 65세로 늘려버렸죠. 그렇게 하니까 2008년에는 고갈 시기가 2060년으로 늘어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 이거 조금 더 해야 된다 해서 소득 대체율을 40%로 떨굽니다. 2013년이 됐더니 그때까지 괜찮았었어요. 그런데 2018년이 되니까 서서히 떨어지죠. 왜? 저출산이 이제 슬슬 문제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2019년에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국민연금 고갈이 3년이 더 앞당겨집니다. 그래서 2054년에 고갈이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다? 2022년에 저출산이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갈 시기는 2054년이라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더 빨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보면 오피셜로 봤을 때 지금 국민연금 고갈 예상 시기 2054년, 그러면 한 32세부터는 연금 수령을 할 수 없다. 내는 돈은 있는데 받는 돈이 영원일 것이다 라는 거고, 그러면 정말 연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연금은요,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기존의 연금 구조 자체가 폰지 사기랑 똑같기 때문이에요. 노인층은 적었어요. 젊은 층이 많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 수명이 낮았어요. 예전에 환갑 잔치를 했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이 환갑 되기 직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연금 수령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젊은 층은 출산율이 높아서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높은 성장률로 인해서 임금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구조상으로 연금이라는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였죠. 많은 층의 다수가 앞으로 소득이 계속 늘어날 젊은 층들이 돈을 조금씩 걷어서 노인층을 보양하는 형태가 이제 연금 구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이 바뀌었냐? 뒤집어져요. 노인층이 늘고 젊은 층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냐? 뉴스에서 보다시피 한국 출산율 세계 꼴찌 0.830, 어린이 비율 세계 꼴찌 12.3%, 고령화 연평균 증가율이 OECD 1위 3.3%, 출산율이 0.25% 줄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0.9%씩 하락합니다.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한 2에서 3%밖에 안 보는데, 이 출산율의 감소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은 더 심하게 깎여나간다는 거죠. 반대로 투자해서 수익률을 내야 된다면 어떻게 된다? 출산율이 줄지 않거나 높은 상태인 나라들, 아니면 청년 비율이 많은 기업들에 투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는 굉장히 연금 구조상 굉장히 불리한 나라예요. 다른 나라들보다 가장 심각해요. 다른 나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조절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지를 보고 나서 사례를 분석해서 본인들이 보완책을 만들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 우선은 높은 기대 수명. 대한민국의 의료 기술이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되게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축복이지만 기대 수명이 늘었다. 그러니까 연금상으로 봤을 때는 이 노인이 받는 연금 수령 기간이 굉장히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와 다르게 계산법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거기에 하나 더, 출산율이 낮아졌어요. 너무 빠르게 낮아졌어요. 노인들의 기대 수명, 그러니까 연금 수령 기간은 늘어나는데 그거를 받쳐줄 만한 젊은 층이 더 빨리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속도, 그러니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 대학생이 될 거고, 한 그 3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쳐줘야 되는 친구들인데, 0.83명으로 그 어마어마한 노인층을 받쳐야 된다? 30년 뒤에? 못 받치죠.
거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낮은 성장률. 성장률이 높아지는 만큼 임금이 빠르게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기에는 한계가 부족해졌죠. 지금 뭐 국가 성장률이 아무래도 선진국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 대비 GDP 성장률이 옛날만큼 나오지가 않습니다. 보통 한 2에서 3% 정도 나오고 있고, 뭐 베트남, 중국, 인도 같은 경우는 6에서 7% 수준을 찍어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확실히 지금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4차 산업혁명이에요.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 젊은 층들이 일자리가 더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산 가능 인구인데 일을 하지 않는, 일을 못하는 사람, 일을 아예 할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고, 뭐 국민연금을 내는 것도 당연히 줄어들 겁니다. 국민연금의 수입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지출은 늘어날 건데 수입이 빠르게 줄어든다? 그러면 파산인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연금 고갈을 늦출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정부의 개혁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5% 늘리는 대신에 보험료율을 12%까지 끌어올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떨구고 보험료를 올리면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국민들 반대에 부딪힐 것 같고, 그래서 연금 수령액을 좀 더 늘려줄 테니까 젊을 때 돈을 더 많이 내세요,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이 안은 뭐냐면 소득 대체율을 10% 늘려준다. 그런데 보험료율을 4% 늘리자라는 거죠. 지금 보험료율을 못 올리고 있어요. 98년 때부터 9%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2019년 아니면 2020년쯤에 한 번쯤 올렸어야 됐어요. 369니까 12까지는 올려줬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죠. 못했어요. 소득 대체율은 계속 떨궈졌고요. 수급 개시 연령도 늦췄어요. 아마 보험료율을 건드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는 거죠. 해결책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수령 나이를 더 늦추는 방법이 있겠죠. 65세가 아니라 70세에 맞도록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소득 대체율을 더 낮추자. 그러면은 뭐 지금 대체율이 40%인데 30%, 20%로 낮추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국민연금으로 내 노후 생계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럼 보험료율을 인상하자. 너희들이 돈 벌 때, 젊을 때 돈을 더 많이 걷겠다. 9%가 아니라 12%, 15%까지 늘려서 더 많이 징수하겠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처분 소득이 더 줄어들죠. 내가 내는 돈, 월급에서 떼는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떼고 나면 남는 돈이 없고, 그거 가지고 소비가 줄어들게 되고, 소비가 줄어든다는 거는 국내 생산이 줄어들고 GDP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경기에 타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는 거죠. 어느 정도 풀리고 경기가 좀 회복된 다음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거로 보여집니다. 네 번째는 투자 수익률을 증가하는 방법이 있어요. 국민연금이 투자를 잘해서 수익을 막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연금 고갈기 시기가 훨씬 늦어지겠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 납부층을 늘리는 겁니다. 누구에게 늘릴 것인가? 지금 이미 벌써 국민연금 낼 사람들 다 내고 있거든요. 뭐 자영업자니 뭐니 해서 다 물려놨는데 여기에 또 누구한테 물릴 것인가? 이제는 이민자한테 물려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민자 같은 경우는 법률상 이거 했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뭐냐면 로봇한테 물리자. 공장 자동화한 공장들은 사람을 쓰지 않고 소득이 늘어났을 거니까 그 공장들에게 로봇세, 자동화세를 내서 그 돈으로 국민연금의 부족분을 충원해야 된다, 뭐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뭐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아마 연금을 고갈 시기를 늦출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더 내거나 덜 받거나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가장 베스트는 수익률 증가죠. 국민연금이 돈을 더 잘 벌면 되는데,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을 더 올린다던가 아니면은 내가 스스로 투자를 해서 개인연금을 확보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개인연금, 뭐 요새 유행하는 금융상품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뭐 어떻게 자본을 활용해서 뭐 월세를 받는다던가 배당을 받는다던가 이런 형태로 나만의 연금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연금 자산이 이제 100만 달러인 사람이 많아요. 11억 정도 이상 되는 사람이 26만 명입니다. 연금 부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401k 연금제도가 있어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DC형인데 이게 수익률이 연 7%였습니다.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찍어줬었죠.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면 S&P 500 지수의 주식들을 많이 샀는데 S&P 500 지수 수익률이 배당을 포함해서 봤더니 20년간 연평균 6.3%였다더라. 그래서 수익률이 7%가 나왔다라는 거죠.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88년부터죠. 현재까지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6.2% 정도가 나와요. 굉장히 투자를 잘한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저출산 위기라는 거죠. 이 정도 수익률 가지고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가 없다. 결국 수익 구조 악화를 막으려면 투자 수익률을 더 업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저출산 위기로 들어오는 돈은 줄어들고 있고요. 지급되는 돈은 더 늘고 있다. 그래서 투자할 돈도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 돈이 지출해야 되니까 있는 거 팔아가지고 현금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투자를 더 장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고 계속 매도를 해서 현찰을 늘려야 된다. 향후 수익률 악화가 더 될 수 있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채권 투자 비중을 축소해서 주식 투자를 증가하는 방식으로라도 수익률을 늘려나가야 되는데 이것을 할 수 있는 타이밍조차도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 자산 투자 보면 국내 채권이 50%가 넘어요. 이 비중을 더 줄여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투자자의 관점에서 해답을 보면요. 일본의 사례처럼 한국의 GDP가 이제 옛날처럼 뭐 증가세가 뚝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주가가 상승하는 기업은 존재해요. 그런 기업들을 투자하는 방법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청년 인구가 늘고 높은 출산율이었다가 천천히 출산율이 하락하는 국가들이 있어요. 이런 국가들, GDP 성장률이 높은 국가들, 이런 국가에 투자하는 게 초과 수익 내는 게 더 편하겠죠. 인구가 감소하는 국가보다는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가 훨씬 더 수익률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그러면 당연히 국내 투자보다는 해외 투자로 더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당장은 뭐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서서히 해외 투자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에 투자해야 되니? 제가 조건을 몇 개 얘기했습니다. 첫째, 출산율이 감소해야 됩니다. 출산율이 감소하면 우리나라가 최고 아닙니까? 우리나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출산율이 굉장히 높았던 나라가 출산율이 떨어질 때, 예전에 이제 그 58년 시대 때 보면은, 58년생 시대 때 보면은 보통 6명씩 낳고 4명, 6명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운동이 벌어지면서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왜 그 운동을 벌였을까요? 멜서스의 함정 때문에 그래요.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소득이 정체돼요. 사람들이 계속 가난한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 주진국의 함정이 빠진다라는 겁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야지만 국민 수준이 성장해요. 그럼 출산율이 높았다가 출산율이 천천히 떨어져 나간다라는 건 국민 소득이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교육에 투자가 되는 거죠. 그럼 임금도 인상되죠. 물가 인상되죠. 산업이 발달하죠. 저축이 증가하죠. 국민소득 늘어나죠. GDP 증가하죠. 그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 출산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 생산성이 인구 증가보다 빨라져야 돼요. 그래야 인프라 투자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인구가 더 빨리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프라 깔다가 지치는 거죠.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면 뭐냐면 소득이 늘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세수 확대가 떨어져요. 고소득으로 넘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 발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면은 인구가 감소하고 인프라 투자가 집중되고 세수 확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지금 화면에서 어떤 나라가 그렇게 해당되느냐? 지금 3개 나라가 있습니다.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가 지금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의외로 베트남이 잠깐 정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좋겠지만 더 길게 봤을 때는 베트남도 이제 시작되는 단계는 아니다. 어느 정도 약간 수렴하는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한 영아 사망률이 감소해야 돼요. 이게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출산율 감소가 이루어지려면 영아 사망률 감소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의료기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낳지 않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문화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다. 또 영아가 사망하지 않기 때문에 출산 횟수가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10명을 낳아서 3명이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3명을 얻기 위해서 10번의 출산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성이 생산성에 참여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보다시피 인도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영아 사망률이 71%였었어요. 10명 중에 7명이 사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그런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32%예요. 그러면 3명만 낳아도 2명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러면 옛날처럼 그렇게 많이 날 필요가 없고, 남는 시간 동안 생산활동에 참여하거나 자녀 교육에 집중하거나 어떻게 보면 좀 더 효율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젊어야 합니다. 한창 돈을 벌기 시작하는 젊은 층이 가장 두터워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층이 취업하고 결혼하고 주택 마련하고 자녀 교육시키고 소비 증가하고 생산성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 올라가고 이제 물가 올라가면서 기업들 매출 늘어나고 이익 늘어나는 그 선순환이 벌어지는 시기가 요 시기예요. 젊은 층이 스타트하는 시기부터 선순환이 한 20년, 30년 쭉 가는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70년부터 80년, 90년 한 20, 30년간 굉장히 많은 발전을 이뤘잖아요. 그런 시기가 스타트하는 시기가 젊은 시기, 어린 시기. 그러면서 GDP가 올라오는 시기입니다. 라오스는 21살이지만 아직은 뭔가 본격적으로 상승되는 구도는 아니죠. 인도는 26세, 인도네시아 29살, 베트남, 브라질 30살, 중국, 태국, 미국 37살, 캐나다, 영국, 프랑스 40세, 한국 42세, 독일, 일본 45세. 이런 걸 봤을 때 가장 베스트는 어느 나라다? 라오스가 아니고요. 인도예요. 인도가 지금 보다시피 그런 지표들상 가장 좋다라고 시그널이 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좋은 게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베트남 이렇게 되겠죠. 브라질 이렇게 되겠죠. 태국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평균 연령이 너무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더 발전하기에는 약간의 힘에 따라 붙인다. 아마 GDP 성장률이 생각보다 인도나 인도네시아만큼 높지가 않을 겁니다. 이렇듯이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관점도 보시고, 지금 내가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할지, 지금 당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서서히 어디로 준비를 해야 될지, 이거에 대한 힌트가 인구 구조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